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집안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의 최후, 그 파멸의 시간을 보게 된 한 여성입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나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해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다 무던히 넘어갈 수 있었고 덤덤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너무나도 큰 저의 착각이었죠. 정말이지 이건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희한하고 핵폭탄처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 얘기는 저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 여기 사연투브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만났고 결혼도 일찍 한 탓에 아이도 일찍 낳았죠. 첫째를 23살에 낳았으니 지금으로 치면 거의 아기가 아기를 낳은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녀는 모두 3명을 낳았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로 자식 농사 남부럽지 않게 잘 지으며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착했고 순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 첫째 놈이 가장 순했죠. 제 아들은 남편을 많이 닮았는데 첫째라 그런지 몰라도 맨날 자기 동생들한테 져주면서도 억울하단 소리 한 번을 안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첫째가 얼마나 더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속이 얼마나 깊었냐면 남편이 택시 운전을 혼자 하면서 우리 자식들 3명을 다 키웠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아버지 모습이 안쓰럽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술을 배우고서 자격증을 따더니 대기업 자동차 생산직에 들어가더라고요. 제 아들이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 만나 평생 주부만 했던 사람이었기에 잘 몰랐는데 대기업 자동차 생산직이 정말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 녀석은 그걸로 우리들 용돈 주고 자기 동생들 대학 보내는데 보태고 용돈 주고 하는데 다 썼습니다. 한 번은 이 녀석이 월급을 받아서는 자기 아버지 택시를 탁 바꿔주는데 솔직히 말해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미안하고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말했었죠. 얘 정덕아, 너 돈 벌어서 왜 우리한테 다 쓰니? 그러지 말어. 네가 벌어 너한테 써야지. 왜 죄다 나나 네 아빠한테 쓰고 동생들한테만 쓰고 그래. 너 얼마 전에도 신발을 보니까 다 해졌더라. 네 신발 사 입고 옷 사 입지 왜 그래? 어머니, 저한테는 우리 가족들한테 돈 쓰는 게 저한테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한테 돈 쓴 이유는 돈 버는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려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돈 쓸 때 그런 걸 다 느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한테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이고, 이 착한 거. 아들아, 착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때로는 널 위한 삶도 살아라. 너무 우리만 챙기지 말고. 그래야 이 엄마한테도 효도하는 거야. 부모는 그래. 부모는 말이야.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봐야 진짜로 기쁘거든. 그러니까 앞으론 나한테만큼은 돈 쓰지 말고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 알았지? 네, 어머니. 근데 저 지금 진짜로 너무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 아들은 속이 깊은 놈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나이가 들면서도 결혼 생각이 영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선자리도 알아보고 심지어는 결혼정보업체까지 가서 아들을 등록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저는 그대로 아들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창 연애도 안 해서 근심을 주던 애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한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주변에서 아들이 연애를 할 생각도 없어 보이니까 억지로 소개팅을 시킨 모양이었는데 거기에서 다행히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몰랐던 사이에 연애라고서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자아이는 그냥 밝은 성격에 예쁘장했습니다.
직업은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이었는데 상담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투도 사근사근하고 성격 자체도 친절한 게 우리 순하디 순한 아들이랑 둘이서 살면 예쁘게 잘 살 것 같았죠. 사실 직업으로만 봐서는 볼 것이 없잖아요. 제 아들은 직업은 생산직이어도 받는 월급이 꽤나 많았지만 며느리의 월급은 제 아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하는 짓이 싹싹하고 똑 부러지는 것이 마음에 들었죠. 우리 집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니 누구를 고를 처지가 아니다 싶어서 바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집은 아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 돈도 많이 썼었는데 야무지게도 자기가 모아야 할 돈은 다 모아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결혼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며느리는 저희 집에 굉장히 잘했어요. 역시나 결혼 전에 봤던 이미지답게 착하고 순하면서도 똑 부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살림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한 번씩 집에 가면 집을 어찌나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둘이 사는 집은 걱정이 안 될 정도였죠. 무엇보다도 저나 제 남편한테도 잘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안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원래 좀 다리가 약한 편이라 힘이 한 번씩 풀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넘어져 그대로 발목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죠. 그때 당시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입원을 좀 오래 하라고 했었고 거의 보름을 넘게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애들도 바빠서 많이 못 왔던 걸 며느리가 제일 많이 와줬어요. 깁스를 하고 있었고 걷는 것도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는데 그때 며느리가 와서 걷는 연습도 같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대신에 집안일을 그렇게 해줬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 며느리한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꿋꿋이 해주던 거 있죠. 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네 시아버지도 집안일 잘하셔. 넌 직장일 하기도 힘든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내 간호까지 하니? 애들도 돌아가면서 오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님, 그래도 제가 제일 가까이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잘해야죠. 어머님은 제 간호 받으시고 얼른 나을 생각만 하세요. 얼른 발목이 나아야 저랑 또 한 번씩 나들이도 나가고 하시죠. 그래, 알았다. 고맙다, 아가. 네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든든하구나. 이렇게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극진하게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크나큰 시련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안사돈이 돌아가신 일이었죠. 원래 며느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바깥사돈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도 안사돈과만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장에서도 안사돈 혼자만 혼주석에 앉아 있었죠. 다행히 오빠가 한 명 있긴 했지만 우애가 그리 좋아 보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동처럼 외롭게 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였기에 안사돈이 돌아가시면서 느끼는 슬픔이 굉장히 큰 듯 했었죠. 물론 부모가 죽는데 슬픔이 크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거의 고아가 된 것처럼 굉장한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며느리 집에도 자주 가서 반찬도 넣어주고 맞벌이하는 두 부부가 힘들까봐 반찬도 자주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저한테 너무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힘드시게 왜 또 반찬을 해오셨어요? 아이 참, 그리고 저희가 가지러 가도 되는데 힘들게 또 여기까지 오셨네. 한가하고 시간 많은 사람이 오면 되는 거지 뭘 그러냐? 오늘은 네가 잘 먹는 LA갈비 재워왔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바로 구워서만 먹으면 된다. 알았지? 우와, LA갈비요? 네, 어머님. 제가 또 우리 어머님표 LA갈비 좋아하는 건 어찌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서로의 집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집이 비어 있을 때도 집에 왔다 갔다 잘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공유하면서 지냈죠. 근데 그렇게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완전히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좀 변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도 잘 안 오려고 했고, 심지어는 제가 며느리 집으로 가는 것도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과 너무 다른 태도에 저는 크게 당황을 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문자만 해놓고 비어있는 며느리네 집에 나물이랑 반찬을 한 서너 가지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거였기 때문에 평소에 늘상 하듯이 똑같이 한 것밖에 없었죠. 반찬 가져다 놓으면서 빨래도 좀 해놓고 바닥도 좀 치우고 그러고 나왔을 뿐인데, 그 다음날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오더니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머님, 어제 또 저희 집에 다녀가셨더라고요. 한창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서 어머니께 바로 그러시지 말라고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었네요. 제가 좀 답장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길래 아차 싶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격이 없이 지낸다고 하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불편해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며느리 집에는 혼자서 찾아가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며느리도 저희 집에 오는 걸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변화에 대해 조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한테는 잘하고 예쁜 며느리였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번에는 또 며느리로 인해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한참 청소를 해놓고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며느리였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저한테 말을 해왔죠. 어머님, 저 어떡해요? 지금 좀 저한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지금 어머님 댁 근처인데 제가 실수로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좀 났어요. 근데 남편 한창 일할 시간이라 연락이 안 되는데 어머님이 좀 대신 와주시면 안 돼요? 저 지금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요. 뭐? 사고가 났어? 아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사고가 다 났어? 너도 지금 원래 일할 시간 아니냐? 무슨 일이길래 여기까지 온 거야? 실은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찍 반차 내고 나왔는데 어머님 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너무 못 뵌 것 같아서 얼굴도 좀 오랜만에 뵐 겸해서 왔다가 어머님 일단 빨리 좀 와주세요.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요. 다급하게 저를 찾는 며느리로 인해서 저는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사고가 좀 크게 났었고 앞차의 뒷 범퍼는 다 깨져 있었죠. 근데 문제는 보험 처리만 해주면 다 끝날 문제가 그 앞차의 주인으로 인해 난리가 났다는 거였죠. 제가 현장으로 찾았을 당시에도 이미 있는 대로 화가 나서 그 주변을 다 깽판을 쳐놓은 상황이었고 여전히 며느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수습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이 아이 시엠이 됩니다. 보아하니 제 며느리가 실수로 차를 박은 것 같은데 사과드립니다. 근데 단순한 실수였고 보상은 제대로 할 테니 보험 처리하시고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뭐? 아이 할망구가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안 그래도 산지 얼마 안 된 차 망가져서 기분 더러운데. 이봐 할머니, 실수를 했어도 지금 차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나보고 그냥 넘어가라고? 난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이 차 수리비 전부 다 내가 청구할 거고 지금 나 몸도 아픈 것 같아. 벌써부터 온몸이 다 쑤신다고. 나 바로 입원해서 치료비까지 제대로 청구할 거니까 제대로 보상해야 할 거야. 그 남자는 막무가내로 화를 냈어요. 덕분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말릴 정도였는데
이 사람은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힘없고 늙은 노인이라 더 손을 못 쓰고 알았다고 하고서 겨우 진정시켜 며느리를 그 자리에서 일단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자동차 수리비에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청구가 날라왔더라고요. 근데 보험회사 쪽에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줘야 하는 부분들이 확고해서 줘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화가 나서는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 소송을 걸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소송이 더 힘들고 돈도 드는 데다 그 끔찍한 사람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애원을 해서 결국 아들이 결혼 후에 모아놓았던 돈에서 그 깽값을 다 물어줘야 했어요. 물론 며느리도 돈을 같이 모으긴 했지만 처음에 말했다시피 며느리는 제 아들에 비해서는 버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아 거의 제 아들 돈으로만 돈이 모아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물어줘야 했던 금액만 거의 1,000만 원이 다 되어갔었죠. 사실 그 상대편 차가 외제차이기도 했는데 상대편은 범퍼만 간 게 아니라 그 범퍼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같이 문제를 삼으면서 수리비를 청구했고 거기에 합의금, 치료비 등등 정말 들어가야 할 돈이 어마어마했었죠. 또 무엇보다 치료비에서도 원래 건강상 있어 보였던 문제들까지 다 걸고 넘어지니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돈을 그렇게 다 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택시 운전 오래 한 제 남편 역시도 그건 얼토당토 않는 금액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아예 변호사까지 다 대동해서 그 금액들을 다 요구했기 때문에 법으로는 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그걸 다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걸려도 제대로 잘못 걸렸구나 싶었지만 우선은 해결은 되었기에 그때는 그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는 점점 더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저는 그때 눈치를 받은 이후로는 아예 찾아가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며느리한테 반찬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그거 그냥 어머님네 두시고 드세요. 솔직히 요즘 저 여유도 없는데 그 반찬 몇 개 가지러 어머님 댁에 들르는 것도 힘들어요. 남편도 그냥 알아서 제가 밥 챙겨주고 있으니까 이번엔 그냥 안 갈게요. 라고 말해 얼마나 제가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았습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 상대방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 거라 그것까지도 기분은 나빴지만 참았어요. 근데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며느리는 가관이었죠. 며느리가 변했다는 사실은 저만 느낀 게 아니었는지 어느 날 아들이 심각한 상태로 고민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엄마, 요즘 집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요즘 그 사람 일 다니면서 다른 일 좀 해보고 싶다면서 일 배우러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심취했는지 집에도 안 들어와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의심스러워서 쉬는 날에 아내 미행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일 배우느라 돌아다니는 거 맞긴 한 것 같더라고요. 또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집사람 친구랑 같이 일을 배우는데 그 친구네서 자면서 또 밤새 일 공부한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밤새 일을 하고 바쁘게 돌아다녀? 그리고 하던 일 잘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갑자기 무슨 일을 배운다는 거야? 아, 콜센터 상담사 일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다른 일 하고 싶다면서 아내 친구랑 같이 미싱 배우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미싱 배우면서 나중에 수선집 차려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진 괜찮은데 아내가 얼마 전엔 수상한 짓까지 했어요. 저희가 공동으로 적금 들고 있던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내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마음대로 깨고서 다른 데 써먹었던 거 있죠? 뭐? 아니 그 돈을 어디다 썼다는데? 자기 말로는
어디 뭐 주식 투자하고 싶은 데가 생겼는데 차마 저한테 말을 하면 돈을 못 쓰게 할 것 같아서 몰래 써놓고 나중에 채워놓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날은 좀 싸웠어요. 생각보다 크게 싸웠는데 지금까지도 서로 화가 안 풀려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일주일 전이에요.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그걸 그렇게 외박까지 하면서 해야 하나 싶고, 거기다가 그 일 시작하면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애들한테도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저도 더 못 참고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제가 너무 못됐나요? 아니야, 아들. 네 상황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 안 그래도 나도 며느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웠어. 내가 며느리랑 좀 좋게 이야기를 해보마. 워낙에 똑 부러지는 애잖니. 지금은 새로운 일 하는 거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그랬겠지. 돈은 좀 황당하긴 하다만 일단 얘기를 좀 해보마. 저는 아들의 말에 솔직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무려 2천만 원을 몰래 써놓고도 당당하게 화를 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그 전화 통화로 인해 저는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아가. 요즘 너 새로 일 배운다면서? 아들한테 들으니까 너 미싱을 배운다고 하더라. 평소에 손재주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요즘 그거 배우느라 많이 바쁘니? 보니까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 것 같던데. 네, 새로 일 배우는 게 좀 바쁘네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 돈도 썼다며? 그건 네가 실수했던 것 같구나. 둘이서 그래도 같이 모은 돈인데 그렇게 너 혼자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겠니? 그걸로 둘이 싸워서 냉전 중이라며. 오죽하면 이 무거운 아들이 나한테까지 와서 얘기를 하더라. 얼른 둘이 풀어라.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좋게 타이르며 말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며느리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뒷목 잡고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좀 주제 넘으신 것 같은데요. 돈을 날려도 거기에 저도 일조해서 같이 모은 돈인데 좀 마음대로 쓰면 어떤가요? 그걸 또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던가요? 하여간에 누가 마마보이 아니랄까봐. 어머님,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저희 일에 제발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 주제에 솔직히 너무 참견하고 너무 들이대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부담스럽고 짜증나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며느리의 반응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화가 나서 말했죠. 예, 너 요즘 뭐 잘못 먹었니? 어디서 싸가지 없이 네 시애미한테 그딴 말을 해? 오냐오냐 해주고 하는 거 다 받아줬더니만. 예, 너 당장 그 2천만 원부터 내 아들 앞으로 가지고 올 생각하는 게 좋을 거다. 너 지난번에도 사고 한 번 잘못 내서 돈을 얼마나 깨먹었니? 그때도 그만큼 돈 안 줘도 되는 걸 네가 울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내 아들이 그 깽값을 다 물어줬으면 미안한 줄 알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올 생각을 해야지. 뭐? 주식 투자를 해? 네가 개념이 있는 애니? 이게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봐주니까 어디 끝간데를 모르고 기어올라? 어머님, 드디어 본색 드러내시네요. 그동안에 저한테 이렇게 화내고 싶으셔서 어떻게 참으셨대요? 근데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더는 참견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이렇게 말을 하더니 자기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서 그 뒤로는 저도 며느리와 냉전을 시작했습니다. 여차하고 여기에서 더 막 나가면 아예 그때는 아들 녀석과 이혼을 시킬 생각이었죠. 근데 그 기회가 정말 얼마 안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김장철이라 김장을 해야 할 때였어요. 며느리와의 냉전을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김장을 하는 날까지도 오지 않더라고요. 큰 며느리의 만행을 모두 다 들은 작은 며느리랑 딸은 이미 화가 나 있었는데 김장까지 안 오니 더 화가 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김장 김치를 담궈서 주지도 않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저 어머니 김치 너무 먹고 싶은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일을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그날 못 갔는데 집사람도 못 보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집사람은 이제 제가 통제가 안 되네요. 요즘 집에 밥도 없어서 거의 사 먹고 있는데 저 어머니표 김치는 꼭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몇 포기만 좀 주시면 안 돼요? 밥 하나로 사정을 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짠해 혼났습니다. 아들 녀석도 집에서 반찬도 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긴 했지만 혼자서 만들어 챙겨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 우리 손주까지 있어서 내 김치라도 가져다 줘야겠다 싶어서 한운 수 없이 가져다 줬죠. 그것도 아들한테 가지고 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한동안 야간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하고는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아서 둘 다 출근하고 없을 시간에 며느리한테는 김치 놓고 가겠다고 문자만 해놓고서는 아들네 집으로 갔죠.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둘 다 직장에 있는 줄만 알았죠. 혼자 있는 집에 마음이 편하게 놓이길래 익숙하게 김치 냉장고로 가서 김치를 넣어 놓으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집 화장실에서 누군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집에 있는 것도 의문이었지만 그것보다도 통화 소리에 더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며느리가 막 있는 애교 없는 애교를 다 떨면서 제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랑 통화를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몰래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기에 상대방의 목소리도 다 들렸고 그로 인해서 그 통화 상대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자세히 들어본 결과 경악스럽게도 며느리는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그 뒷말이 더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자기야, 오늘 우리 남편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8시까지 와. 내가 옷 예쁘게 입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보고 싶다 우리 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상간남을 이 집까지 끌어들이려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현장을 덮쳐버렸습니다. 열이 받아 화장실 문을 확 열어 제낀 순간 눈앞에 보이는 며느리 행색에 대해서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옷을 입고 있었고 이미 화장까지 떡칠해서는 아주 과관인 행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했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두고 감히 뭐하는 짓이야? 그 꼬라지는 또 뭐고? 네가 아주 이젠 단단히 미쳤구나. 너 설마 바람 피느라 그렇게 이상해져 갔던 거니? 어? 그런 거야? 너무나 기가 막힌 상태로 말을 하는 저에게 며느리는 당황했던 것도 잠시 역시나 또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선 남의 통화를 엿들고 행패예요, 행패는. 여긴 왜 왔어요? 내가 불쑥불쑥 오는 거 불편하다고 눈치를 그렇게 줬는데 여긴 왜 왔냐고요? 김치 가져다 주러 왔다. 내 아들이 밥 좀 먹고 싶대서. 오냐, 네가 나한테 딱 걸리고도 반성하긴커녕 이딴 반응을 보인다 이거지?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 아들 배신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뭐 어떻게 대가 치르게 해줄 건데?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보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대? 가짜나서 진짜. 저는 웃는 며느리 얼굴에 제대로 침을 뱉어주기 위해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밖에서부터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 대화까지 전부 다 녹음을 하고 있었고 그걸 저장해 제 아들에게 보내주었죠. 역시나 화가 난 아들은 화가 난 채로 며느리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 아들은 며느리의 외도 사실이 제가 녹음해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복수를 하기 위해 며느리의 뒷조사를 했었어요. 흥신소에서 사람을 붙여서 뒷조사를 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죠. 며느리는 바람을 아주 제대로 피고 있었고 그 상대방은 다름 아닌 며느리가 차 사고로 거대한 돈을 물어줘야 했던 그 인간이었던 거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우리는 거기에서도 너무나 놀라워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면서 아들이 기가 막혀 아내에게 말을 했죠. 당신 그거 다 저 남자랑 짜고 치고 그런 거였어? 맞지?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참나, 이제 와서 뭘 어쩔 건데. 그거 법적으로 우리한테 내놓아도 하등 문제없는 거였고 보험 처리된 걸로 끝내야지. 그걸 또 치사하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야, 이 쫌팽아. 그렇게나 많이 벌면 돈 좀 쓰고 살아라. 내가 왜 바람 피운 건지 알아? 당신이 이딴 식으로 쫌팽이처럼 사니까 내가 그게 지긋지긋해서 바람 피운 거야. 처음부터 대기업 생산직이라고 해서 돈만 보고 결혼했더니만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맨날 쟁여놓기나 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났었는지 아니? 그리고 그거 내가 다 모르고 실수로 친 거 맞아. 뭘 짜고 쳐 짜고 치긴. 당신 미쳤어? 당신 지금 벌인 짓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기나 하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덤벼? 세상 물정 모르는 건 당신이니까 나한테 그딴 가짜 훈계는 집어치우고 어차피 이혼할 거 그냥 애도 당신이 다 키워.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네 자식은 책임 못 지겠으니까. 며느리는 자기가 걸린 모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어요. 심지어는 아이까지도 버리고 떠나겠다는 제 아들은 더더욱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어 했죠. 그리고 제 아들은 이내 아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주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그 사실로 인해서 아들은 며느리를 아예 나락으로, 아니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단지 그 상간남 얼굴만 보고는 그때 본인 돈을 뜯어간 인간이 상간남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터뜨렸던 건데 흥신소에서 찍힌 사진들 중에서는 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며느리와 그 상간남이 둘이서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보험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진 속에 들여다보니 며느리와 그 상간남은 아주 갖가지 방법으로 보험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뒤에서 일부러 박는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슬쩍 차에 치인다든지 하는 아주 파렴치한 정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죠. 심지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들도 있었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들을 통해 그 모든 사기 행각들을 잡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정황들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도 일부러 사고를 내서 그 돈을 다 가로채 간 게 분명했죠. 거기다가 그게 법적으로도 걸리지 않고 가능했던 이유는 며느리도 보험회사 콜센터를 하면서 보험 법률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고 그 상간남은 같은 보험회사 영업직 직원이었기 때문에 둘이서 충분히 잔머리를 짜내 그 어마무시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거였죠. 거기다가 그 불법을 같이 하는 사기 집단에 속한 보험 전용 변호사까지 끼고서 그 짓을 벌인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백이면 백, 다 거기에 걸려 당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나니까
아들은 당한 그대로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고 우리는 곧장 그 며느리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우리는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 앞에서 며느리가 상간남과 바람피는 현장,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 모든 증거들을 피켓으로 만들어 시위를 했어요. 사기꾼 불륜 커플, 보험 사기단을 고발합니다. 남편 등쳐먹고 상간남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인간이 여기 콜센터 직원입니다. 장땡땡, 윤땡땡 두 사람은 보아라. 법의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저희는 일부러 명예훼손으로 걸릴까봐 이름을 전부 다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뒤에 실루엣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도 이 회사 직원들이라면 누구나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이들이 보험 사기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린 시위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들이 없었죠. 그렇게 시위를 하니 사람들은 점점 모여들어왔고 이 직원 사람들도 난리가 난 듯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그 자리에 있었던 며느리는 달려나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서 웬 행패냐고? 당장 안 나가? 당장 나가요! 누구세요? 설마 이 피켓 사진 속 주인공? 아니, 난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나와주시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 사진 속의 여자가 자기인 걸 스스로 공개하네요.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언제 당신들 뒤통수 치고 보험 사기로 돈 뜯어갈지 모르는 여자라고요. 다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가라고. 당장 나가. 사기 행위가 너무나 중대하고 무거워서 이 둘은 죗값도 역시나 무겁게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 둘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사기 집단이 따로 있어 변호사나 그 뒤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싹 잡혀 들어가면서 정말 희대의 보험 사기단을 잡아낸 엄청난 사건이 되었죠. 그걸로 인해서 며느리는 합의금에 피해자들 보상액을 책임지게 생기니 그제서야 우리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에 제가 좀 미쳤었어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제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저랑 오빠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었는지요. 오빠라는 놈은 형제고 뭐고 나 몰라라 사는 놈이라 없는 인간이라고 치면서 살았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선 저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거 풀어내는 방법이 돈밖에 없었어요. 돈 쓰면 행복했고 돈 쓰면 제 외로움이 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합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염치 없지만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저 이대로 감방 갔다가 나오면 인생 끝나요. 인생 완전히 망해버린다고요. 너 때문에 망할 뻔한 내 아들 인생은 우리가 몰랐더라면 넌 계속해서 내 아들 돈 가지고 나가서 썼을 거잖아. 거기다가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뭐? 외로워서 돈으로 해소를 해?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너는 그냥 돈이 좋았고 돈을 펑펑 쓰고 싶었던 것뿐이잖아. 어디서 가짜는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어? 넌 거기에서 평생 썩어도 모자라. 이미 내 아들을 배신하고 우리 가족들을 기만한 것부터가 망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는 걸 왜 모르냐. 네 인생 네 스스로가 망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수습해달라고 말고 네가 알아서 책임져. 그래, 어머니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아. 당신한테 속아서 산 내가 너무 불쌍하고 한심해.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지.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속아서 살 뻔한 걸
네 어리석음에 이렇게 제대로 알고서 벗어나게 해줘서 아주 고맙다. 다신 우리 보지 말자. 안 돼. 여보. 여보,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여보. 나 버리고 네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은데. 당신 나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못 만나고 있었잖아. 그런 당신을 내가 구제해줬었다는 거 왜 몰라. 나도 당신한테 희생했던 거야. 나도 참고 희생한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 당신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희생하라고. 급기야는 뻔뻔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은 더더욱 기가 차서 말했어요. 뭐? 희생? 날 구제해줘? 웃기지 마. 당신은 그저 내 돈이 좋아서 나한테 온 것뿐이었잖아. 다 밝혀진 것 가지고 비굴하게 어디서 감히 희생한 척이야?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봐, 난 당신 말고도 연애하자, 결혼하자던 사람 깔렸던 사람이었어. 오히려 내가 선택해준 것에 감사해야지. 어디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 닥치고 꺼져. 그리고 죗값 톡톡히 받아. 여보,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다. 미안해. 제발 나 용서해줘. 나 다시 돌아갈게.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며느리를 외면한 채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말이지 마지막까지 꼴보기 싫은지 정 떨어지는 짓만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우리는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죠. 한 사람의 밑바닥과 최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참 씁쓸하면서도 무섭더군요. 인생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기에 더더욱 잊기 힘든 일들이었네요. 제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죄까지 다 들통난 며느리는 결국에는 법으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 뒤로 그 사기 집단의 사람들과 나란히 교도소로 수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어떠한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합의금도 마련하지 못했고 우리한테 돌려줄 돈들도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했기에 형량은 꽤나 무겁게 내려진 걸로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죠. 그리고는 다시는 소식을 알고 싶지도 않아서 우리는 빠르게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 며느리는 당연히 제 아들에게 이혼도 당했습니다. 끝까지 이혼할 수 없다며 거부한 며느리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게 꽤나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끝내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인생의 최대 나쁜 인간을 그렇게 무찔러버리게 되니 시원하면서도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가족 모두 다 한동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우리 가족 모두는 아들을 위로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에 아들도 조금씩 힘을 내주더라고요.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또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이혼한 이후로 아들은 두 손주들을 홀로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 혼자 애 2명을 키우는 게 많이 힘들고 벅찬 것 같더군요. 그래서 더 고민도 안 하고 저와 남편은 합가를 하자고 했고 얼마 전부터는 우리와 같이 살면서 제가 두 손주들을 돌봐주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두 손주는 그래도 꼴에 자기 엄마라면서 엄마 어디 있냐고 찾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은 잘 적응을 해서 자기 엄마도 거의 찾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건 저희 부부나 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전 며느리가 감방에 갔다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애들한테는 이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일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멀리 돈 벌러 갔다고만 설명을 했는데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해줘야겠죠. 참 그것도 못할 짓인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실연의 아픔과 부모인 우리가 그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한동안은 많이 미안해하면서 힘들어했었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파 더 아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더니 저희 부부의 노력을 느낀 아들은 조금씩 일어서더라고요. 그전에는 거의 웃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회사 일도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두 손주들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또 하루하루를 재미나게 보내고 있어요.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줘야 할 게 많아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손주들 재롱 한 번씩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른답니다. 우리 자식들 키울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네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분수에 맞지 않고 욕심부리면서 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전 며느리는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았더라면 아마 감방까지 가게 되는 흑역사는 만들지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으면서 며느리는 욕심을 크게 냈고 결국에는 최후가 이렇게 나쁘게 막을 내리고 말았네요. 제가 사연을 쓴 이유는 제 사연 속 며느리처럼 자기 분수를 알면서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쓰게 되었어요. 이 늙은이가 인생을 살아갈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얻은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욕심도 부리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에 이번에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더 뼈저리게 와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나요? 그럼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1,000원이 아니고 500원이 있나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으면 더 큰 감사거리들이 찾아온다고요. 저는 이 이치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제 손에 쥐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더 큰 것들이 제 손에 쥐어지는 날들이 오겠죠. 아니,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없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걱정이 아닌 욕심이 아닌 행복을 따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늙은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